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한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해설을 여러분이 잘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바로 10번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봤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리을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10번에는 기억, 리을, 미음인데, 뭐 리을은 그렇게 뭐 어려운 판례가 아니죠. 바로 명확성 원칙, 선량한 풍속, 기타 세질서의 반환 행위라는 구성 요건은 그 개념이 너무나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자, 미음번. 이 미음번을 여러분에게 또한 해설해야 되는데, 이제 이 미음번도 시험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하나 의미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성폭력 범죄가요, 어떤 법이든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법벌죄도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 판례는 그 당시 청소년 소홍보법에 의하면 바로 반의사불벌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간죄로 따진다면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예컨대 청소년이었다, 19세 미만이었다 그러면 형법이 적용이 안 돼. 청소년 소홍법에 관한 법률, 청소년 소홍법이 적용되고, 그때는 그러니까 19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은 반의사불벌죄였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반의사불벌죄는 뭐야?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반할 수 없잖아. 즉,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소추 조건이잖아요. 친고죄 고소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게 논점이 뭐냐? 이거예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 언제나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 금지가 돼.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앞번에 소송법 규정을 봤을 때, 소송법 규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소송법 규정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소송법 규정은 유추해석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소송법 규정이라도 소추 조건, 친고죄 고소라든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와 같은 소추 조건은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이 돼.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록 소송법 규정이지만 소추 조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이 말은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두 개야. 여러분이 형소법에서도 공부했지만 바로 이제 형소법 공부에서 더 쉽겠다. 우리가 원래 고소나 고발은 소추 조건이 아닙니다. 수사의 단서일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친고죄 고소라든지 전속 고발 사건에 있어서의 바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소추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 고발 범죄에 있어서의 고발 또는 바로 지금 말한 이른바 청소년 소송법에 의할 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의사 표시는 소추 조건이야. 소추 조건의 경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판례가 다 시험범이야. 그런데 원래는 이게 더 A급이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공정거래의 고발은 B급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옛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출제량이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대신 이제 전속고발 범죄의 고발이 시험에 더 잘 나와.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이제 대강의 취지는 알겠죠? 자, 먼저 성폭력 이제 피해자가 15세 4개월입니다. 15세 4개월. 15세 4개월이면 의사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자기를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소추권이 소멸하잖아. 소멸하니까 소추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너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만 갖고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는 미성년자다, 내가. 우리 민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을 우리가 미성년자를 하는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바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합니다. 알겠죠? 사법상 19세 미만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야 유효해. 그러니까 그 사법, 민법의 규정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을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15세 소녀의 처벌불이한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유추 적용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왜? 지금 피해자는 자기를 처벌하지 않는데, 처벌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는데 부모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잖아. 부모 같은 경우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15세 소녀의 처벌불이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졸지에 부모가 반대버리면 나는 처벌불이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으니까 처벌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본 거야. 다시 말하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처벌불이한의 의사표시, 소추조건에 관한 처벌불이한의 의사표시를 사법상의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유추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부모 동의 필요 없다. 15세 소녀의 의사 능력은 있으니까 너의 처벌불이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건 유효하기 때문에 소추권이 소멸한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미음범 판례, 구 청소년 소홍보에 관한 법률 16조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중주 내지 유수금지 측에 반한다. 오, 이해하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다음에 11번으로 가서요. 11번으로 볼 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1번과 2번. 그러니까 봐봐. 지금 2014 일반 순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우리 경찰청 주관의 시험 문제인데 다 봐야지. 왜 두 개만 보면 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이게 바로 현직 경찰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1번, 2번이 메인이고 참고로 3번. 이 3번 정도는 봐도 돼요. 3번이 법원직도 한번 나왔더라고. 그런데 4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2번이 가장 핵심이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3번까지만. 알겠죠? 1번, 2번 여유가 있다면 3번인데 제 생각은 3번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1번, 2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다 보면 좋지. 근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이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봐야 될 거, 또 설명을 요할 것들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반드시 봐야 되고 1번 기억나시죠? 성분 법률주의, 범죄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실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입니다. 이걸 틀리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바꾸겠죠. 아니죠. 국회에서 만든 형식의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모든 범죄와 형벌을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2번이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바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바로 명령이나 규칙인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의미법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판례는 이의미법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1번, 2번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형법중주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실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재형법중주 항상 1번에 나와, 1번에. 사람의 심리가 그거거든. 똑같은 20문제가 나와도 어려운 게 1번에 나와봐봐. 그럼 일단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 틀리더라도 1번에 나온 것하고 20번 나온 거 틀려. 그러니까 1번 쉬워. 기분 좋게 업이 되잖아. 잘 풀어. 20번에 마지막 하나 어려운 게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1번부터 딱 틀렸어. 이제 어려운 게 나버려. 그러면 사고가 경직돼 버린다니까.
꼭 재형법칙가 그런 역할을 해. 아까 말한 것처럼 박스 문제로 내가지고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한 두세 개는 아는 판례인데 한두 개는 최신 판례라든지 지엽적인 판례에 속아가지고 내놓으니까 항상 1번이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지금 기출문제 봐봐. 여러분이 지금은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가 재형법정주의가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에 그렇게 어려운 판례를 소개 안 하더라고. 그런데 다만 최신 판례를 꼭 하나 얹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신 판례만 좀 여러분이 정리하면은 1번을 득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12번 갑니다. 12번에 봐야 될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건 다 봐야겠네요. 다 우리 일반 채용 시험도 있고 다른 시험도 있는데 아까 기억번 보십시오. 기억번 기억나시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의 처리는 바로 소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 수송 조건이 아니라 소극적 수송 조건이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형소법이 소사와 증거만 보니까 공부 안 하는데 원래 소송 조건, 즉 소추 조건이 이제 원래 옛날에 형소법 전부 다 공부하면 이것도 공부를 해요. 적극적 수송 조건. 이건 뭐야? 있어야만 소추권이 발생하는 거야. 친고죄 고소. 이건 뭐가 되겠어? 적극적 수송 조건이 있어야 돼. 반면 없어야 되는 거. 그게 뭐야? 바로 반의불벌 처벌 불이행 의사인가. 처벌 불이행 의사가 없어야 돼. 있어버리면 속이 소멸해버려. 그래서 소극적 수송 조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소송 조건에는 유추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니은. 니은의 경우가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야. 그래서 이게 가끔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 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인데 그게 1992년 판례야. 결정이니까 지금부터 30년도 넘었어. 그런데도 이게 적정성의 원칙의 위반으로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 특가법 5조 3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기억나시죠?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률은 똑같아. 그런데 옛날은 법정이 달라는 것이 뭐냐면 잡아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 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치사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습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봐. 과실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버렸다니까 죽었는데 바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옮겨서 유기하고 근데 산속에다 버렸어. 또는 강에다 버리고 도주했어. 이런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죽진 않았어. 과실로 치었는데 죽진 않았는데 바로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갖고 산에다가 갖다 버리고 도주했어. 그랬더니 피해자가 사망했어. 알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도주 차량의 가중처벌인데 이 당시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법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당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여러분이 강의를 왜 드려야 되냐. 해설을 받지만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 사망한 경우를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을.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형벌을 써줘야 된다고. 근데 안 써주고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해설은 지금 제가 강의할 때는 말하잖아. 그 당시 뭐라고?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었다니까? 그렇게 세게 처벌했다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적정성의 원칙이야. 한마디로 이반이야.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죠. 한마디로 과잉금지가 어려운 게 아니야. 형벌이보다 과잉, 오바됐다. 우리말로 너무 세다야. 야, 이거 형벌 너무 센 거 아니야?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왜? 바로 이거요. 지금 엄연히 운전자는 고의로 살해했습니까? 과실로 사망했습니까? 그렇죠. 과실범 아닙니까? 과실범이죠. 여러분, 여기 운전 차량이라서 그렇지 우리 형법상 과실치사는요 2년 이하 금고야. 그렇게 가벼운 형벌이야. 가벼운 형벌. 그런데 그런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 어차피 넌 과실범이야. 근데 과실범이 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과실로 쳐갖고 죽었잖아. 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망한 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산에다 갖다 버리고 유기했다고 해서 이게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어떻게 돼?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돼.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중환죄로 처벌하니까 살인죄로 처벌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이니까 중환죄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유기하면 살인죄 법정으로 처벌한단 말이야. 그러면 5년 이상이라고 거기도.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이잖아. 근데 여기는 과실로 죽였잖아. 과실범인데 이것도 일종의 사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고의로 살해한 살인죄보다 형이 더 세. 엄연히 과실로 죽였는데 그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이걸 바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체를 유기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고의로 살해한 살인죄보다 형을 더 세게 하는 것은 이건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만 보면 자, 무거운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 사형무기 10년 이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인데 규정하겠다가요. 그것만으로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반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나는 지금도 불만이야. 이게 그렇게 입법의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지 알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 그래? 그러면 살인죄와 똑같이 하지. 지금은 사형무기 5년 이상이야. 살인죄하고 똑같아. 나는 그것도 문제가 살인죄보다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나 이게? 근데 그들은 그냥 위헌범죄 심판 제청 안 하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명심해. 운전하다가 사람 치고 죽었으면 반드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바로 죽었다 해갖고 산에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무기 5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이것을 왜 설명하려고 했느냐. 여기도 중요하지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최신 판례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야. 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진해. 경남 진해 있죠, 진해? 진해가 이제 벚꽃으로 유명하잖아. 진해시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세금을 내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알겠죠? 보통 이제 지방세는 국세의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자, 그런데 이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방세 바로 납부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지방세 내러 갑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어떤 데? 은행에 가서 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세도 은행에서 수납을 해. 그럼 왜 은행에서 수납을 할까요? 은행원들이 할 일 없어? 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납하게? 계약이 됐겠죠.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바로 세금 수납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소와 공무를 대행하는, 그러니까 지방세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세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방세 수납을 했으니까 영수증, 지방세 수납 영수증을 바로 이 시민에게 발급해 주겠죠. 자, 지방세 수납 영수증을 보면은 당연히 지방세를 은행에서 받으니까 은행장 명의로 작성이 돼. 작성 명의 은행장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은행장 명의로 지금, 근데 여기 주업이 여기가 동인가? 왜 주업역이야? 동이야? 그러니까 주업동 신한은행, 주업동 지점장 누구 이렇게 발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방세 수납 영수증이 공문서냐 사문서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어떤 놈이 지방세 수납해놓고 영수증에 금액란을 저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근데 8,000원인데 18,000원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관 없이 문서 내용을 바꿨으니까 변조는 맞는데 이게 공문서 변조냐 사문서 변조냐가 문제가 돼.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문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문서 변조와 사문서 변조는 어떤 경이 세? 그렇습니다. 공문서 위 변조하고
사문서 위변조는 공문서 위변조가 형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냐 공문서에 따라서 피고인의 형벌이 달라지잖아. 그런데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작성명인 봐라. 시중은행의 은행장이니까 이건 사문서다. 그래서 나는 사문서 위조죄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비록 시중은행장 명의지만 지방세 수납 영수증은 이 은행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를 바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은행은 공무소가 되고 은행장은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건 공무원 명의의 문서 작성이니까 이른바 공문서다. 그래서 너는 공문서 변조죄다. 이게 이제 다퉈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학생 처음 들어보죠? 어떤 것 같아? 어떻게 맞는 것 같아? 공문서 변조가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사문서 변조가 맞을 것 같아? 공문서. 여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공문서로 봐야 될까? 사문서로 봐야 될까? 이게 이제 여기만이 아니고 이건 이제 진해시 지방세 수납 영수증 사건이고 최근 판례도 계속 나옵니다. 결론만 말하면 바로 이 공무를 국가나 지방자치 이 사무를 일부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공무소나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본다? 사문서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십시오. 자, 디귿번 형법 225조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이나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만 공무원으로 봐야지. 자, 핵심은 이거야. 언더라인.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라 해서 이걸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방세 수납 영수증은 공문서다, 사문서다? 사문서야.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 형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법에 의하지 않고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앞으로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공무소나 공무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을은 명확성의 원칙은 키워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서 나오는 게 있어.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므로 아닙니다. 최소한의 명확성. 언더라인.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거. 그리고 미음은 유해학물질관리법 사건. 이게 이제 법률주의 위반 여부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김학의 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설명을 아니더라도 봐봐. 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판례가 바로 건근총, 정약전, 의식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근총, 정약전, 의식중인데 편법이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무슨 법이죠? 유해학물관리법이잖아. 여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야.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맞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음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가서 1번, 2번, 그리고 4번. 1번, 2번, 4번. 3번은 볼 필요 없고요. 1번, 2번, 4번. 자, 여기서 설명할 거 2번, 2번. 2번을 기본강의 때 공부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아마 그 심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심화 강의들은 여러분 이제 이걸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여기 보시면 학원에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는데 심화 강의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 근데 기본 강의 때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 심화 강의를 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소급입법 내지 소급표 이 소급입법을 다시 나누면 진정소비법이 있고 부진정소비법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왜? 이거 자체를 의의를 물어보는 판례도 있더라니까. 좀 이따 보면 무엇은 진정소비법 이렇게 나오니까 의의도 알아야 돼. 자, 부진정소비법은 뭐냐? 부진정소비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 생각, 공소시효. 자, 내가 어떤 범죄를 범했어? 절도죄를 범했어. 언제? 바로 6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 형소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했어. 야, 7년만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되겠다. 그 정도는 자신 있다.
하고 절도죄를 범했다니까. 그리고 드디어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년만 버티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오늘 형소법이 개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절도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형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절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야, 10년. 그런데 이 개정된 신법을 내 범죄, 6년 전에 범했던 범죄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부진정 소급입법. 그러한 효력을 부진정 소급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바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거. 알겠죠? 이걸 부진정 소유입법. 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절도죄를 범했어. 언제? 8년 전에. 그러면 이제 작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죠? 자, 그런데 형소법이 개정됐어. 언제? 올해. 8년이 지난 올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절도죄 공소시효가 바로 10년으로 연장이 됐어. 그런데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범법,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 기준, 범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범법을 적용한다고 된 거야. 그러니까 범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대. 그러면 8년 전에 범한 절도죄도 바로 범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범법을 적용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처벌돼야 되잖아. 바로 이걸 뭐라 한다고? 진정 소유입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바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 이게 뭐라 한다고? 진정 소유법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우리 대학생 이 둘 중에 하나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넓게 말하면 재형법정지 위반이야. 여러분 생각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하나는 소급표 금지 위반이고 하나는 아니야. 어떤 게 위반될까? 1번, 2번. 그렇겠죠. 1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진정 소유법은 통설 판례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봐. 근데 이게 원래 진정 소유법은 소급표 금지에 반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이 이게 언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가.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것이 이 진정 소유표가 문제가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소유표 위반이 돼.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가 아닙니다. 언제나가. 이게 시험에, 각종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시험도 교수 출제도 나올 거야. 이걸 이제 언제나라든지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좀 이따 볼 거야. 그런데 뭔 말이냐. 우리 그 검찰직에는 이렇게 나왔어. 판례는 진정 소유법은 판례는 일관되게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X, X. 일관되기 때문에 틀렸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5.18 1980년 그리고 그 전에 79년에 12.12 사건 그리고 1980년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이 전 씨와 노 씨야. 지금은 다 이제 죽었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제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을 했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군사 반란죄 공소시효가 10년이야, 10년. 알겠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노태우 대통령이 5년을 집권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어떤 검사가 이 사람들을 군사 반란죄로 기소를 하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버렸어. 근데 YS,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집권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은 민주화의 길을 걷던 사람들 아닙니까? YS하고 DJ가. 그러니까 YS가 집권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막 그동안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해가지고 전 씨와 노 씨에 대한 처벌에 바로 막 열화와 같은 이제 이놈 처벌해야 된다. 이제 노태우가 물러났으니까 이 두 사람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처벌하자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야.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2조에 보니까 이 특별법 2조에 의하면 바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방금 그 같은 범죄들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한 거야. 공소시효를 정지한대. 그러니까 시효가 10년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10년 지나버렸잖아. 그러나 그 두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공소시효를 정지하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안 됐어. 안 되게 돼버린 거야. 그 법에 기초해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로 기소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전두환하고 노태우 대통령가 수위 있고 이제 수갑차고 이제 재판받는 그런 그림이 있어. 우리나라 참 대통령들이 보면 역대적으로 참 비극이야 보면 이게. 대통령들이 별로 좋게 끝난 경우가 없어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잖아. 하얗고 쫓겨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윤보선 대통령, 그 사람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그 당시는 내각제였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으로 바로 이른바 시해당했고, 총살당했고, 아마 그 말대로 김정일한테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열, 노씨, 다, 뭐, 실은 둘 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면돼 가지고 이제 처벌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YS만 그냥 좀 무난히 지났네. 뭐 DJ하고 YS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민주운동으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깜빵에 갔다가 지금 나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욕직살나게 지금 얻어먹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하여튼 대통령이 영광스럽게 막 존경의 대상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없어. 서로 막 물러나자마자 막 이전 투가 돼가지고 뭐 나중에 언제 법정이 나올지 몰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비리들 이제 뭐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정권 바뀌면 막 이렇게 이제 가만 안 둔단 말이야.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이 두 사람도 이제 딱 지금 이제 소갑차고 지금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위헌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 진정소위법이라는 거야. 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왜 완성된 이후에 법을 만들어갖고 처벌하느냐. 이게 엄연히 뭐야? 본정소위법이야, 진정소위법이야. 그렇죠. 진정소위법이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소위법이야. 그런데 이게 실은 이건 위헌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 원래는 위헌적이죠. 이게 허용이 안 돼야 돼. 그런데 이 특수성 봐봐. 이거는 이제 뭐 시험은 관계없지만 여러분 헌법 공부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하려면 몇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 몇 인 이상? 6인 이상.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 당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한 위헌 제청에 대해서 5대4의 결정이 있어. 5대4. 5대4. 5가 합헌이야, 위헌이야? 5가 합헌이야, 위헌이야? 위헌이야, 위헌. 위헌.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하면 위헌이야, 이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은 6명이 있어야 되거든. 다수결상으로는 위헌인데 1명이 부족해서 뭐가 돼? 합헌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전시원 노씨가 처벌된 거야. 알겠죠? 그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결정 요지 중에 하나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알겠죠? 그 필요성과 소급표 금지 원칙을 인정함으로 얻게 되는 개인의 신뢰 보호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훨씬 중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야. 물론 좀 자의성은 있어. 그렇지만 어차피 만약에 근데 그렇게 결정 안 했어 봐. 위헌이 했어 봐. 아마 헌법재판소 불탔을지도 몰라. 위헌 결정해봐.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해봐. 그러면 성난 바로 군중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불타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자, 끝에 보시니까 2번, 13번에 2번.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을 처벌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수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 10분 떠들었는데 스토리를 딱 해야 하는데 이걸 또 떡하니 틀리면 안 됩니다. 이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번에 4번은 유추석인데 간단해요. 우리가 부실기재 봐봐. 죄명이 뭐라고?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야. 구성요건도 부실하게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한 자야. 그런데 막상 행사한 것이 정본이야. 원본과 정본은 같아 틀려? 틀리죠. 그러니까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 동그라미 4번에 정본을 행사하는 것은 원본 행사가 아닙니다. 원본과 정본은 달라요. 그래서 정본을 원본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라고?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니까 앞번에 우리가 형사법 공부했을 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그때 무슨 걸 제시해야 돼? 원본을 제시해야 돼? 원본을 제시할 수 없어. 원본을 누가 갖고 있어? 법원이 가지고 있죠. 원본이 직접 작성한 원본이야. 근데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바로 수사기관에게 이제 교부하잖아. 주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본은 복사본이야. 대신 원본과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법원에서 다 보내는 거 뭐야? 정본을 송달합니다. 여러분이 민사정이든 형사정이든 민사정도 여러분이 재판 받다 보면은 바로 판결이 끝났어. 재판 끝났으면 이제 판결 정본을 송달하지 그 법원에서 재판은 원본을 송달하는 게 아니야. 정본. 알겠죠? 그게 정본이야. 그러니까 정본, 원본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22번에는 자 14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 것 중에 자 이게 원래는 여러분이 뭐 이제 대강은 보셔야 되지만 나올 만한 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번 정도나 동그라미 하시고 2번. 그리고 이제 경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번이야. 이게 경찰 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제 생각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지금 시험은.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게 경찰청 주관시험에 잘 나왔을까? 그게 경찰직이 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찰의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교수는 경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올 확률은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하나 설명을 할 것이 우리 4번. 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동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였어. 그러니까 자, 실수동으로 움직였어. 한마디로 과실로 움직인 겁니다. 의도 없이. 이건 운전이다 아니다? 아니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법에 이제 그 1조에 의들이 나와요. 뭐 자동차란 해가지고 뭐 운전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운전은 이렇게 바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바로 움직이게 하는 게 운전이야. 그러니까 실수로 근데 시동 그런데 실수로 그런 경우 있잖아.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경우 있다고. 자, 이런 경우는 운전이 아니야. 그럼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술 먹었어. 술 먹고 운전하면 뭐가 돼? 음주운전죄가 돼. 그런데 그게 실수로 운전한 거야. 시동을 풀었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어.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야. 왜? 운전이 아니니까. 무면허 운전. 무면허도 면허 없는 자가 운전한 거잖아. 그런데 실수로 차가 움직였어. 그럼 무면허운전이 돼? 안 돼? 안 돼. 운전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은 유추로 허용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 자, 교통경찰관이나 뭐 단속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하려거나, 아니, 음주운전으로 이제 입건하려거나, 무면허로 입건하려는데 그 사람이 뭐라다니까, 아이, 경찰관님, 저는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동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건 운전이 아니라고. 알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보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이게 바로 현직이 됐으면 이거 또 나왔을 거야. 근데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런 거 별로 안 내.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15번에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다 다른 직률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2번.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이게 뭐라고? 부진정소유법이죠. 이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봐봐. 3번은 우리 시험은 아니야. 다른 시험인데 검찰직 시험인데 봐봐. 공소시효가 도가란 말은 지났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소급표. 공소시효가 도가되기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표이다. 맞아, 틀려? 맞죠? 이런 용어 정리도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바로 둘째 줄에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 시행령이 개정됐어.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게임머니의 환전할 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어. 이건 당연히 뭐야?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판례인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16번에는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에 리을, 미음 이렇게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귿은 어려운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바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먼저 1번은 기억은 왜 이게 잘 나오냐면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법익에서 바로 음화 등 반포죄가 그때 또 나와.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어. 자, 이걸 과연 음화 판매죄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객체가 음란한 바로 음란물에 해당해야 되는데 과연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바로 음화 판매죄의 객체인 바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X. 음란한 영상화면을 바로 그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문서도 아니고 도화도 아니고 필름도 아니고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판매하는 것을 바로 음화 판매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니은번은 이게 좀 최신 판례야. 그런데 어렵잖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건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놈이 미성년자를 바로 이제 동의를 얻고, 당연히 돈을 줬겠지. 돈을 주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미성년자의 나체를 바로 촬영을 한 거야. 촬영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 법에 의하면 이른바 아청법, 아동청소년소멸물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아청법에 의하면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처벌합니다. 알겠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바로 제작하면 처벌해.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작한 건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하냐? 뻔뻔스러워. 뭐라고 하냐면. 근데 되게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변호사도 그래요. 어떻게든지 뭔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을 감경하려고 건수가 있는 건 뭐니 주장해. 근데 그 주장이 나중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도 많아요. 어이없는. 변호사도 알아. 어이없다는 걸.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믿져봤자 번전이니까 주장을 해. 그래서 심지어 바로 그 변호사들이 나중에 국선 변호인들 특히 국선 변호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범죄를 범했잖아? 그럼 이제 형을 좀 다운시키려고 뭘 주장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 부모의 종교를 말한 경우도 있어.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걸 뭐하러 말해? 그걸 말합니다. 이분이 기독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아니야.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런 걸 말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양형을 좀 이렇게 작게 하려고 그런 걸 한다니까. 얘가 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걸리면 교회 다녔다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확인도 안 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뭐 그거 확인하겠어? 근데 그게 안 다닌 것보다 낫다니까. 첫째, 만약 그 판사가 독실한 신도여봐. 그러면 가젤 개편이라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근데 절도했는데 걸렸어. 그런데 여러분이 종교는 그러니까 무교입니다. 이거보다는 기독교나 천주교라고 독실한 불교라고 하면 가급적 하지 마. 왜냐면 법관이 불교인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만약 불교가 불교라고 했는데 법관이 천주교나 기독교여봐.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야? 기독교야. 기독교가 저런 많잖아. 재수 없으려면 그 법관이 불교면 이것도 개인 치명타야 또. 근데 바로 독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런다니까.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순자로서.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도 제출한다. 왜?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쓰잖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고 막 쓰잖아. 그런 거 제출해. 그럼 이것도 통해 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름이 걸렸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촬영한 건 맞는데요. 첫째, 그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대. 알아? 동의를 얻어. 잠깐만. 강제로 촬영했겠어? 두 번째, 더 웃긴 거. 제가 이건 촬영한 이유가요. 실은 이걸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기 상의가 아니고 저 혼자 쏙닥하게 저 혼자 보려고 소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런 나신을 촬영해가지고 자기만 심심할 때 쏙닥하니 보려고 판매하거나 이런 반전송할 목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도 그럼 이건 제작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으면 피해자의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소장용으로 전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촬영하면 이건 제작이 아니야? 이걸 제작으로 보는 건 유추석이 아니야. 이것도 제작이야. 알겠죠? 어려운 판례는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비교적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요즘 각종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바로 2015년 판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적인 소지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유추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은 여러분이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간단히. 자, 바로 약속. 대가를 약속받고 언더라인. 그리고 둘째 줄 대가를 받고 언더라인.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요. 처벌 대상은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하는 걸 처벌합니다. 알겠죠?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하는 걸 처벌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실은 대가를 받은 건 아니고 앞으로 준대. 앞으로 줄 테니 앞으로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나중에 30만 원 줄 테니까 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넘겨. 그래서 넘겼어. 빌려줬어. 빌려줬어. 대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했죠. 약속받고 하고 받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약속받고 대였을 뿐이지 대가를 받고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속받고를 받고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만 들으면 알겠죠? 강의를.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리을번. 리을번은 시험에 잘 나와요. 리을번은 형법상 범죄인데 우리가 207조 바로 1항, 2항, 3항이 통화 위조 변조입니다. 특히 이제 3항이 뭐냐면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야. 그러니까 이건 재형법조도 나오고 통화에 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인데 통용이란 말은요. 그 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을 갖고 있어야 되면 통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강제 통용을 갖고 있는 통화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화가요, 실은 그 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이 없어. 객관적으로 없어. 없는데 마치 일반인들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통화야. 이것을 바로 207조 3항에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1번 207조 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에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이 미음이 잘 나와요. 이 미음이. 자, 미음은 각종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경우입니다. 자, 이 판례가 지금 좀 있으면 몇 개 지문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갑이란 놈이 두 번, 자, A, B. 두 번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형법의 개정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두 번, 이 A, B 할 때까지는 형법상,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상습범 가중처벌형이 있어요. 상습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상습 강간죄, 상습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 당시는 없었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강간과 강제추행죄가 상습범 처벌형이 신설이 됐어. 그러니까 신설되기 이전에 강제추행을 두 번 했어. 그리고 신설된 이후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상습 강제추행 신설됐는데 그 이후에 세 번 A, B, C, D, E 세 번 이렇게 했어. 두 번, 세 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걸렸죠. 걸렸는데 보니까 5번 했더라고 이놈이. 그러니까 상습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검찰이 이걸 싹 몰아가지고 상습 강제추행죄 신법 이 법을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당시에 있으니까 바로 상습 강제추행죄의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어. 과연 이 A, B 범죄도 포괄일죄로 봐야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포괄일죄란 말은 뭐야? 포괄일죄란 말은 수개 행위가 있는데 그 수개 행위가 하나의 구속력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일죄가 되는 거야. 포괄해서. 그게 포괄일죄야. 그죠? 그러니까 포괄일죄가 되려면 반드시 행위 당시에 수개 행위를 포괄하는 구속요건이 있어야 돼. 그런데 A, B의 경우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없었는데 나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가지고 A, B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보는 것은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는 그냥 강제추행죄가 될 뿐이지 나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상습 강제추행죄로 보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 좀 이따 여기만 안 하는데 또 하나. 자, 그 당시 여러분이 강제추행죄는 예전에 뭐가 였다고? 친고죄였어, 친고죄. 그러니까 이때는 친고죄였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정이 됐어. 개정이 돼가지고 친고죄가 아니죠? 근데 자, 이때는 강제추행죄가 되잖아. 이때 강제죄는 그 당시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 A 범죄들을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 자, 미음범,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상습하여 강제추행한 자, 이렇게. 자,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 A, B, 이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소추요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돼야 되니까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미음은 각종 시험에 기출됐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17번에 바로 1번, 17번에 1번만 여러분이 보십시오. 1번, 4번, 1번, 4번인데 1번, 4번만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설명은 1번만 설명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최근에 권리행사 방해죄도 설명했어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태양은 취거, 은익, 손괴입니다. 그때 취거가 뭐였죠? 취거와 같은 개념이 절취야, 절취.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의 이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말 했잖아.
내가 돈을 빌리면서 이 친구에게 시계를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내 입장에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입니다. 알겠죠? 이걸 내가 몰래 훔쳐버리면 이건 뭐가 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기억나시죠? 훔쳐온 게 아니라 이놈을 속였어. 속여가지고 야, 내가 급한 일 있어서 이거 잠깐 차고 내일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오늘 좀 잠깐만, 오늘만 좀 바로 건네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확실해? 내일 꼭 갖다 줘야 돼? 하고 이 친구가 나한테 속아가지고 이 시계를 건네줬습니다. 나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기억나죠? 왜? 일단 객체는 맞아. 객체는 타인의 점유의 자기의 물건을 맞는데 행위태양인 취거가 아닙니다. 취거는 의사에 반한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기망하여 건네받은 거,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교부받는 것은 취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자 17번에 1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여기서 키워드 기망하여 키워드입니다. 기망하여 교부받은 경우를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위배된다. 알겠죠? 재형법정주에 위배되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18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디귿번, 리을번 이 두 개, 디귿번, 리을번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디귿은 여러분에게 재형법정주 유치에서 꼭 설명했던 한마디로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염소를 양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치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리을은 명확성의 원칙,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라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2번, 4번입니다. 2번, 4번. 2번은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4번 봅시다. 4번은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인 형사 책임에서 법인의 처벌에 양벌 규정 공부했죠. 양벌 규정. 양벌 규정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무기도 처벌한다고 법인도 처벌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법인에게 뭐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법에는 분것이 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법인과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양벌 규정상 법인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 성질이 유사하게 해가지고 법인격 없는 사단도 법인에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것은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유사하지만 아닌데 이걸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 예를 들면 정당? 정당? 아닙니다. 어디야? 정당은 이제 원래 공법상 물론 공법상은 법인격 사단이죠. 그런데 이제 정당이 이제 양벌 규정으로 뭐 정당을 처벌하는 그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말한 것은 이제 공법상 법인격 그 정당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거 종중, 향후에, 동창회 이런 경우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야. 이제 물론 헌법에 보면 이제 정당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인격 사단이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물론 뭐 정당의 보조원이 이제 뭐 잘못 정당의 그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법인을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법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한 바로 이른바 종중이라든지 향후회라든지 동창회 같은 경우가 바로 뭐라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야. 그런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법에는 법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5가 될 것이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20번에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 기억나시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무슨 효력을 갖는다고? 소급효를 갖는다는 거. 이걸 꼭 알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헌법 시간에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다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야.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만 소급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되니까 수도법원은 면소 판결이 아니라 뭐 한다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면소 판결이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기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무죄 아닙니까?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21번으로 가가지고 봐야 될 거 기억 그리고 디귿, 기억 디귿만 보십시오. 원래 리을은 경관부 시험이지만 우리 지금 교수 출제의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기억 디귿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 이게 이제 형면제 사유, 자수가 공직선거법상 자수가 바로 그 당시 필요적 면제였다니까. 그런데 이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쓰겠다. 한마디로 제한적 해석이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시키잖아.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수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5. 그리고 이것은 기억은 여러분이 당연히 전제가 될 것이 자수를 알고 있어야 돼. 자수가 원래 어떻게 돼? 자수는 자수의 시기,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해. 이걸 알고 있어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왜 문제를 형소법과 달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형법은 처음부터 문제집을 보지 말아간 이유가 그거야. 왜? 형법을 한 바퀴 돌렸어야 돼. 그래야 자수의 시기를 알 거 아니야.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한다고 돼 있잖아. 체포전까지만 가능한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 발각 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이 원래 자수가 전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전후로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자수 당연히 범행, 발각 전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형법은 한 바퀴 돌려줘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집이 가는 것이지. 근데 형소법은 그럴 필요 없어. 형소법은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문제 풀어도 돼. 그게 바로 시험에 연결이 돼.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자수의 효과를 여러분이 시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왜 공직선거법만 자수를 범행 발각전으로 보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죠. 다음 두 번째 바로 디귿번 이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경관부 시험도 나왔지만 검찰직 시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출제하기 좋은 것이 아까 소추적의 유추 해석인데, 아까 이제 바로 청소년소송법상 반환수 불벌죄인데 이게 옛날에 그게 A급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반환수 불벌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출제하는 데 좀 꺼려지는 거야. 물론 이론적 의미는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야. 그런데 요즘 이제 잘 나올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바로 이 고발인데, 여러분이 형소법 공부했지만 일명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이때 고발은 바로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소추 조건입니다. 고발이 있어야만 소추권이 발생해.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243조의 3조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도 유출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자, 형소법 공부했죠? 자, 우리 형소법 233조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고소에. 그렇죠? 그런데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친고죄 고소나 전속 고발 사건의 고발은 다 소추 조건이니까, 비록 형소법에 규정이 없지만 바로 고발도 소추 조건이니까 고소처럼 취급해가지고 법엔 규정은 없지만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고발의 경우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건 유추해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친고죄 고발도 피고인의 가벌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왜? 고발 인정자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인정자가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사의 단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추권이니까 바로 이 경우는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고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소법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고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발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소법에서도 우리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서 반의사 불벌죄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전속 고발 범죄 안 됩니다. 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22번에는 1번 아까 말했던 영업자 준상 15위서법상 영업자 준상은 유추적 금지 원칙의 법률주의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품위생법상 과대 광고 사건은 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영업자 준상 사건은 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거. 그래서 1번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4번이 나왔는데 이 3번도 이제 형법이 그 사이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좀 이제 조금 중요성은 떨어졌는데 3번과 4번이 연결되니까 이건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4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3번을 설명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형법을 공부 안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3번에서 판례도 중요하지만 이 법조문도 중요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납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른바 이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무조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1 이상입니까? 1월 이상입니까? 1 이상이죠. 1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를 명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황제 노역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바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신설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 바로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는 300일 이상, 5억 이상인 경우는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는 1000 이상의 유치를 정해야 된다. 자, 이건 지금도 있고요. 이 기간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 기간이 바로 아까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바로 반드시 몇 일 이상? 300일 이상. 그리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500일 이상. 50억 이상이면 반드시 1000 이상 노역장이 정해야 됩니다. 이 법조문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지금 이제 법조문 때문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범죄를 범했는데 내가 범할 당시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이렇게 이 규정이 없었어. 그냥 1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그러니까 법관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설사 예컨대 내가 극단적으로 50억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를 선고를 받았으면 그때 법관이 꼭 1000 이상이 아니라 뭐 500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 범죄 이후에 이 형법 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제 50억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노역장은 반드시 1000일 이상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해, 유리해. 불리한 조항 아닙니까? 이게 피고인이 불리한 조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불리한 조항의 시행을 부칙에 뭐라고 했냐면 봐봐. 부칙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법, 이제 여기는 핵심 이겁니다. 이 법 시행 후, 자,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키워드야. 언더라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야? 이 나에게 불리한 노역장 유치기간 조항이 내 범행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 적용하면 그 전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도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이 불리한 노역장 유치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이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야. 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왜?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노역장 유치의 성질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일단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잖아. 형벌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이건 노역장 유치는 형벌이 아니니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야. 아니다. 비록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명하는 노역장 유치는 형벌은 아니죠. 벌금은 형벌이지만 노역장 유치는 형벌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사회봉사 명령처럼 바로 시적 자유를 박탈하는 바로 실질적인 형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형벌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의무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시키는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형벌은 아니야. 그렇지만 형벌 못지않는 시적 자유를 박탈하는 바로 이른바 형벌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이 법 시행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범했는데 그 노역장 유치를 시행된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노역장 유치,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여러분이 지금 형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뒤에 보십시오. 부칙. 내가 써놨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부칙 해가지고 2조 1항 봐봐. 제일 밑에 70조 제2항의 개정 규정. 그만 그거 노역장 유치 기간 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이러면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비록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 법 적용하면 소급표명식에 위반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부칙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바뀐 거야. 위헌 결정 받아가지고 최근에 개정된 법조항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데 만약 개정을 안 했으면 출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해버렸잖아. 이제 옛날 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교수들이 출제할 때 조금 출제를 자제할 수가 있어. 옛날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 4번. 자, 왜? 이거야. 핵심.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 불수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된다. 5. 그래서 3번이 이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된 거야. 여기도 노역장 유치기간도 바로 형벌처럼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범한 범죄만 적용돼야 되지 이 법 시행 이전에 범했는데 이 범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됐는 공소가 제기돼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해졌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에 23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바로 그 정도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이렇게 3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에게 기억, 공개명령제도 기억나시죠? 공개명령제도도 신상 공개명령도 보안처분입니다. 그런데 형벌적 보안처분이다,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 비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시험에 잘 나오고요. 니은은 명확성의 원칙. 기본 때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내놓거나 그리고 가리할 곳 이 2개는 구속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그것 공중도덕상 유의한 업무. 이것도 도대체 뭐가 공중도덕상 유의한 업무냐?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을 미음은 주로 경찰청 주관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현직이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긴 하더라도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24번으로 가면은 4번. 24번에 4번. 4번은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계적 논리적 해석도 허용된다는 거야. 유추해석과 다릅니다.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 금지되는 것이지 논리적 체계적 해석은 가능해.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였어요? 아까 논리적 체계적 해석으로서 바로 허용된다. 그게 뭐야? 아까 말한 타미플루 사건이었죠. 아겠죠? 타미플루 판매를 바로 수요를 판매를 해서 가는 이게 판례가 타미플루였습니다. 그 약품이. 그래서 타미플루 사건에서 이 4번의 판결 요지를 만나게 되겠죠. 타미플루 사건은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고 이것은 재형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5번으로 갑니다. 25번에는 1번 동그라미, 그리고 2번, 3번, 4번 다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4번의 경우는 이미 공부했어요. 4번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형벌적 보안 처분이 아니라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판례고요. 2번, 3번이 같은 판례야. 2번, 3번이 아까 이거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런데 3번을 여러분이 이게 하나 미스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25번 봐. 2번이 있고 또 2번이 있네요. 일단 3번이어야 되겠죠. 3번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 그 3번 끝에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있다를 없다를 바꾸십시오. 이게 오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한번 그 1, 2, 3, 4에 2라고 돼 있으니까 나중에 2를 3으로 바꾸시고 끝에 넷줄 끝에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없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없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이 맞는 문장인데, 자, 아까 이거 기억하시면 봅시다. 2번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구속요건의 신설로 바로 포괄일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거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습강제추행죄의 구속요건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처벌되지 않는 행위까지도 포괄일죄, 신설된 포괄일죄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 즉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해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바로 똑같아요. 2번, 3번 그 밑에 3번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애초에 금방 말한 거 똑같아. 2번, 3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가면요. 자, 1번 보십시오. 1번. 1번이 26번에 1번, 그리고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다 보셔야 되는데 아까 4번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선 1번이 검찰직, 구급 검찰직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혹시 이제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혹시 내 책 안 보고 다른 책 보신 분들 기출문제 봤을 때 옛날에는 뭐 2020년 구급검찰 이런 걸 버렸다고. 아닙니다. 이제는 검찰직이 법원직 기출보다 훨씬 중요해. 법원직 기출은 교수가 출제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직이나 변호사 시험은 교수가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출제인이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검찰직, 7급 검찰직 기출문제가 굉장히 우리 시험에는 오히려 예전에 우리 경감부 시험이나 승진시험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경감부 기출이나
승진 기출보다 오히려 바로 검찰직 기출 문제나 바로 변호사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교수 출제니까. 그래서 이제 1번 봐봐. 이게 구급검찰 문제인데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이게 바로 아까 5.18 민주화 운동의 특별법입니다. 자, 헌정질서 파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정지시키는 거. 정지는 법률이 하더라도 봐봐.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언제나 위배되는 틀리겠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6번에 2번은 진짜로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자, 그래서 2번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뭘 알고 있냐면 뇌물죄 때 공부하는 것이 특가법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바로 우리 형법상 수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3천만 원 이상 바로 5천만 원 그리고 뭐 1억 이상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특가법의 규정이 적용돼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특가법에서 공무원의 뇌물을 수뢰죄를 엄히 처벌하려고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뒀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특가법상 3천만 원 이상이면 형을 중하게 이렇게 가중하는 처벌을 뒀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몸으로 떼우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이 뇌물 뭐 5천만 원 받고 몸으로 떼우고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다 뇌물 받는 걸 근절하기 위해서 야, 몸으로도 떼워야 되지만 또 너 받은 뇌물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수는 뭐야? 몰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뇌물로 받은 물건은 반드시 몰수해야 돼. 그렇지만 없어. 없으면 몰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몰수가 불가능하면 뭘 하죠? 추징을 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도 없으면 어떻게 돼? 추징은 돈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돈을 써버렸어. 그리고 지금 집 조절도 없어. 그럼 또 추징도 못 해요. 그게 바로 전두환 씨 아닙니까? 전두환 씨 추징했더니 뭐 통장에 120몇만 원 있다 해갖고 그거 있었잖아. 갖고 추징 못 해가지고. 하고 다 지금 추징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죽어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추징도 돈 없으면 추징할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추징이 불능하면 노역장 유치할 수 있어, 없어? 돈 없대. 배째라야. 그러면 노역장 유치할 수 없어? 없죠. 그러나 벌금은 다르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깜빵에서 아까 말한 형을 중하게 처벌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떼우고 거래를 해가지고 몸 떼우고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그 만약에 몰수할 수 있어. 당연히 몰수해. 근데 아니 몰수하니까 받은 뇌물도 몰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받은 뇌물 몰수를 그대로 뭐 금고에 넣어놨어? 소비하거나 다른 데 은닉할 수 있다고. 소비가 없잖아, 지금. 없으면 몰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써버렸대. 어디다 써도 그러니까. 3천 원 받았는데 어디다 그러니까 써버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징을 해야 돼, 추징을. 그러면 추징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 돈이. 그 받은 뇌물도 없지만 이놈이 집 조절도 없더라니까? 그럼 추징도 못 해.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제 특가법에 어떤 조항을 신설했느냐. 야, 깜빵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형만 중하게 한 게 아니라 수리한 뇌물에게 2배 내지 5배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병과 규정을 뒀어. 그러니까 지금은 특가법이 신설돼 가지고 벌금형에 대한 병과 규정을 신설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여러분이 뇌물 받으면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일단 특가법에 적용해서 형이 세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벌금형을 아울러 받아. 징역 3년에 벌금 얼마를 받는데 그 벌금액이 2배, 수뢰한 액수에 2배 내지 5배까지 사이에서 벌금액을 정해. 그럼 벌금액을 받아. 그럼 이제 돈 없잖아. 벌금 못 내요. 벌금 못 내다고 그러겠죠? 머무르죠. 벌금, 근데 벌금 뇌물을 3천만 원 받았으니까 2배라 가면 6천만 원. 6천만 원 벌금액을 선고해. 근데 저 돈 없어요. 알겠죠?
자, 몰수할 수도 없어. 그것도 써버렸으니까. 두 번째, 돈 없어. 추징할 수도 없어.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벌금은 다르죠. 6천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했어. 벌금형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추징과 다른 점이 그거야. 벌금 못 내면 뭐뭐로 떼어야 돼? 노역장 유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내게 돼 있어.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 추징은 안 내도 되니까 뱉은단 말이야. 그래서 신설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이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데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2천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1,000만 원 받을 당시는 이 벌금형 병과 규정이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특가법이 개정돼 가지고 벌금형 병이 신설이 됐어.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때 재판을 할 때 통합은 3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특가법 적용돼 가지고 형은 이제 중하게 선고되겠지. 그런데 2배, 4배, 2배부터 5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그때 이제 수뢰액의 2배, 4, 5배잖아. 그럼 수뢰액을 바로 2천만 원에 2배 내지 5배로 봐야 되느냐? 이거 싹 합쳐가지고 3천만 원에 2배 내지 5배로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받은 액수는 3천만 원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벌금형도 뭐야? 형벌이야, 형벌. 형벌.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 벌금형 규정이 없었잖아. 1,000만 원은.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 형벌의 규정이 없는데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급표금 저축이 위반이 되는 거야. 정부 위반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소급표 금지 원칙상 이 법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받은 수뢰액에 대해서만 2배 내지 5배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신설된 이전에 바로 받은 뇌물을 2배 내지 5배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표금이 위반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하겠죠? 그래서 봐봐. 26번에 2번. 자,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가법 2조 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특가법 2조 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키워드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키워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OX.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3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례. 조연아 땅콩 사건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시험에서 잘 나와. 왜? 전해적 판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연아가 땅콩에 대한 불만을 가져가지고 직원 진질하다고 지금 비행기가 뜨려고 이제 지상의 이동 경로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한항공 회장의 딸 아닙니까? 당장 비행기 돌리라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바로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바로 이른바 이 승무원 내리게 하고 출발한 거야. 이때 이게 과연 항공기 항로 변경죄인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항로, 그러니까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하면 이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돼. 위력으로 뭘 변경해야 돼? 항로를 변경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어사전적 의미, 항로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바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를 말해. 공로 한자로 빌공자 공로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상에 뜨기 전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 지상의 이동 경로는 공로야? 아니죠. 여기를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유최석이야. 그래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항공기 항로 변경죄로서 유최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재 항공보안법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 것은 재형법칙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으로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가지고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인데 이때 조연하는 위력으로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로 변경죄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만약 이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됐다면 이건 형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없었을 텐데 이게 항로 변경죄가 안 돼버리니까 뭐 강요죄, 폭행죄, 뭐 모욕죄 이런 정도 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아까 말한 도로교통법상 자 여기서 언더라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 없이 도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수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반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만 간단히 봅시다. 우리가 무면허 운전은요,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유추해서로 형될 수 없어요. 이때 도로가 아닌 곳이 어디야? 여기. 그렇죠. 이 사안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면허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는 이건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왜? 지하 주차장은 도로도 아니다. 아니야. 시험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을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달라요. 여러분이 근데 술 먹고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이건 음주운전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로가 아닌 건데 예외야. 우리 법에 의하면 원래 도로인데 도로가 아닌 곳도 바로 자 우리 그 교재 보시면 그 어디냐 해설 4번 보시면 해설 보시면 이제 바로 대가로 2번 보시면 세 가지 그러니까 원래 바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번려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세 가지 경우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운전이라고 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야. 알겠죠? 거기까지 깊이 있게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은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법에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도 운전으로 보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다니까 원래는 운전이 뭐라고? 도로에서 차마가 통행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바로 운전으로 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야. 우리가 안 될 거.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 운전은 거기에 세 가지 중에 해당 안 해. 그죠? 예외적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운전으로 보는 법의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해당하지 않는데 무면허 운전을 그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유추해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만 따지면 자, 우리 학생이 경찰 시험 보려고 아직 면허는 안 땄어. 그런데 이제 아파트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심야에 사람이 차가 없을 때가 좋겠죠? 바로 또는 차가 없을 때보다 심야에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차를 가지고 운전해 봤어. 이건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이 술 먹고 바로 면허가 있더라도 면허 있어. 그런데 술 먹고 아파트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아파트차를 시동 걸고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거. 이건 뭐가 돼? 이건 음주운전이야. 이 차이점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오전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오후 강의는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형법정주의가 진도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보면서도 늦은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재형법정주의는 그만큼 설명을 요하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형법정주의를 여러분에게 내가 이 말했잖아. 문제집을 혼자 푸는 사람은 정말 둘 중에 하나야. 용감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런데 문제집을 혼자 푸는 게 쉽잖아. 특히 형법은 여기서부터 재형법정주의부터 문제집을 혼자 봐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좌절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재형법정주의가 한 문제 나오죠? 그래 한 문제 나오지 두 문제 나오겠어? 그래 한 문제 나와.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를 패스해버리고 어차피 한 문제 틀리고 차라리 이 많은 판례를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바로 다른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그것도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라니까? 이해가 돼.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어. 왜 그런 말 했겠어?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뭐 영어 국사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해. 알겠죠?
아, 지원법칙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해도 좀 어렵잖아. 어차피 한 문제야 잘해봤자. 그럼 패스해버려. 안 보고 그 시간에 국사영어 공부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상담도 오는 분이 있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필수기 때문에 함유도 맞춰야 되니까 재형법정주의 단 좋은 점.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다.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최신 판례만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보면 맞출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강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고 2시부터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뭐라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좀 중요 범죄 설명할 것들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도록 하십시오.